안녕하세요. 자, 재정학을 앞으로 10회 동안 같이 공부할 양영준입니다. 자, 우리 재정학은 어차피 경제학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이제 약간 우리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색한 행정학적인 요소가 살짝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미시경제학적 파트와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인 내용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해 왔으면 재정학이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미시경제학이 좀 많이 미진한 분들은 재정학에서는 미시경제학적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재정학이 조금 힘든 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미시경제학 파트의 해당 부분을 한 번씩 더 보고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은 어차피 10시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진도를 맞춰서 여러분들 10회 내에 끝내겠지만 혹시라도 모자라면 조금 보강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보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자, 그래서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들 보강 없이, 그러나 다른 과목들도 보강이 많았을 텐데 보강 없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재정학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경제학적인 내용이 다른 과목이냐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을 정부의 의사결정 쪽으로, 정부의 행동을 분석하는 쪽으로 대상을 제한해 놨을 뿐이지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경제학 기초 교재들도 가지고 계시죠. 그 교재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앞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고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한번 훑어보도록 하세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수업했다가는 수업이 한 20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는 걸로 충분한 것들은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나눠준 자료에서 2장에 있는 후생경제학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후생경제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후생경제학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자원배분을 보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정부 부문의 자원배분을 볼 텐데 그 자원배분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우리가 재정학뿐만 아니라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경제학 파트 중에서도 저 후반부에 있는 파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답안지들을 검토해 보면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일으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파트하고 일반 균형이라는 파트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같은 파트로 인식이 되는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어차피 경제학도 같이 겸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자원배분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에는 효율성과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판단할 때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자원배분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 대상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득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을 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부분균형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요곡선, 공급곡선으로 경제 주체들의 이득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잉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잉여가, 순이득인 잉여가 극대화되는 게 바로 효율적 자원배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극대화된 잉여보다 적은 잉여를 얻는 자원배분이 나타나면 그 자원배분을 우리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개인의 선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효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득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득을 극대화시키면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득 극대가 안 되면, 효용 극대나 이용 극대와 같은 이득 극대가 안 되면 우리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할 때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토 효율은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시장의 순이득을 하나로 환산해서 딱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느끼는 효용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효용을 합을 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 합이라는 것, 순이득의 합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득을 평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은 달리 얘기하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의 자원 배분을 우리가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레토 효율을 그래서 그런 자원 배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한 측의 손실 없이는 다른 측의 이득이 증가할 수 없는 경우, 증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파레토 효율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 학문적인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물은 뭘로 표현돼야 되냐면 답안지로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답안지로 표출됐을 때 그 답안지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정확한 개념이 나와야 될 거고,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조건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풀이 과정이 있다면 풀이도 정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수학적 도구나 그래프와 같은 기하학적 도구들이 있다면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좋은 답안지를 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답안지라고 하는 것이 산수 답안지도 아니고 그림 미술 답안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답안지는 경제학 답안지예요. 경제학 답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논술 답안입니다. 우리가 수식을 많이 쓴다 그래서 논술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쓴다 그래서 논술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답안입니다. 그럼 당연히 논술 답안이니까 논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개념이 필요할 때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 조건이 필요한 위치에서는 정확한 조건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풀이 과정도 단순히 산수 답을 내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 근거의, 논리적인 과정과 근거에서 풀이가 이루어지는지를 답안지에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 논술 답안, 경제학적 논술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개념이 나올 때는 개념은 개념으로서만 딱 구분을 지어놔야 돼요. 그리고 과정을 설명하는 건 과정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많은 경우 쓰면 한 문장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 파레토 효율 2단 해놓고 파레토 효율의 개념뿐만 아니라 파레토 효율에 필요한 조건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문장이 꼬입니다.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명쾌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은 개념대로 정리가 딱 돼서 답안지에 표출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제 물론 예비 순환이니까 당장 그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쭉 1순환, 2순환 하면서 점점 여러분의 글이 답안지에 적합하도록 바뀌어가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해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갈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어느 게 개념이고 어느 게 측정법이고 어느 게 조건이고 하는 것들이 구분이 딱딱 돼서 그게 필요한 위치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낼 필요도 없잖아요. 쭉 설명하고 결론 나오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거 없이 그냥 두서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때 개념 정리할 때는 개념만 딱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옮길 수준으로 정리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지고 좋은 답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레토 효율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레토 효율의 의미를 따져보면 결국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개선의 기준도 뭐냐?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은 손실 보는 사람 없이 손실 보는 사람 없이 이득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한 측의 손실 없이도 다른 측의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파레토 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측의 손실 없이도 다른 측의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는 모두의 이득이 증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일부는 동일하고 나머지의 이득이 증가하면 그게 바로 파레토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야 개선이 되고 그런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파레토 효율 자원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도록 하세요. 그럼 이런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자원 배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 이득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이득은 증가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이득이 교차했을 때 그 경우는 우리가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의 측면에서는 그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100억의 이득을 보고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9,900만 원의 이득을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용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봤다 하더라도 그게 이재용 씨 입장에서 효용은 뭐 있는 듯 없는 듯 증가했던 말든 별로 의미도 없는 돈의 증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100만 원은 사활이 걸린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용 씨의 1억 원과 내 100만 원 중 어느 게 사회적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내 100만 원이 이재용의 1억 원보다 100분의 1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에서 바로 그런 경우는 정체 총합은 증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개선됐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게 파레토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파레토 효율에서 파레토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보자면 새로운 자원 배분이 파레토 개선된 자원 배분이라면 이 파레토 개선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손해보는 사람 없이 누군가 이득을 본 거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결국 의사결정 구조로 표현하면 만장일치 원칙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할 때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차등을 두지 않는 거죠. 차등을 주지 않고 또 다수의 이득과 소수의 이득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이득도 그게 다수의 이득보다 가치가 작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장일치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파레토 효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레토 효율은 현실적으로 현실 자원 배분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실제 자원 배분이 나타나면 새로운 파레토 개선된 새로운 자원 배분을 찾는 것이 아주 요원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자원 배분이 바뀌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의 이득이 생겨도 단 한 명만 손해가 나면 그건 파레토 개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파레토 계산이 아니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지금 현재가 효율적 그런 파레토 계산을 못 찾으면 현재가 효율적 자원 배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레토 효율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상태의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리고 개선된 자원 배분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을 이론적으로는 써먹지만 현실에는 현실 자원 배분에는 평가 기준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득과 손해를 비교 평가해서 그 이득을 순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실제 현실에서는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재용 씨 1억 원과 내 100만 원 비교했지만 이제 이게 파레토 효율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적어도 내가 손해본 100만 원보다 이재용 씨의 1억 원이 적어도 몇 배, 100배의 이득을 내준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런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칼도 기준이니 하는 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의 개념을 이렇게 바꿔